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아유, 왜요? 광고가 많이 비었어. 뭔가 휑해. 아, 그래도 우리 마니커는 네.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네. 삼계탕 같은 거 다 끓여 먹으면 좋죠. 진짜 좋을 텐데.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삼계탕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다 때려 박으면 다 그래요? 때려 박고 계속 구우면 계속 굽는 게 끓이면 네. 뭐 얼추 뭐 비슷한 맛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려운 요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요리를 잘 못해서. 요리 네. 잘하십니까? 전 요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요리는 잘 못해서 그냥 딴 거 잘하자. 집에서 딴 거 잘하자. 주식만 잘해도 되는데. 제가 어제 또 페이팔 약간 설레발을 좀 쳤잖아요. 네.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바닥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네. 것을 또 한 2만 번 정도 느꼈는데 한 2만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또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뉴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분요, 쥐머스님께서 때 다 때려박은 저런 전문용. 저런 용어를 쓰신다고 또 의외로 간단하대요, 삼계탕이. 예, 간단하죠. 집에서 좀 우리 마니커 거 한번 사갖고 한번 끓여 먹어 봐야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좋은. 예, 알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다우 지수가 또 38,000포인트로 처음으로 또 역사적인 순간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 엎었습니다. 이제 나스닥만 네. 이제 올라가면 3대 지수가 전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애플은 1.22% 상승했고요. 디즈니 2.17% 상승했고 마이크로는 1.97% 상승. AMD와 테슬라가 각각 3.47%, 1.60%, 1.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소폭 상승하고 또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는 뭐 시장이 약간의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2%를 기록하고 있고 유가는 WTI 기준으로 74.8달러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 중국이 이제 2,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주식시장의 구제책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항생지수가 뭐 3% 넘게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미국 주식시장과 이전에 중국 시장의 어떤 비교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와서 제가 갖고 왔는데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요. 홍콩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 38조 달러 더 이상 많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지난 많은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역사 동안에 새로운 기록을 또 갱신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디커플링이 너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그러한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J에서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저희 또 이주호 기자님께서 네. 또 언급을 해주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아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롤이죠? 롤입니다. 롤.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자 500명 넘게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번 쳐보니까 오늘 한 7시쯤이었어요. 네. 그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공적으로 이제 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채팅방에서 안 된다고 로그인이 안 된다고 먼저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국내에 있는 이슈인지 뭐 글로벌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개발자도 500명 넘게 감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시면요. 메이시스에서 이제 비상장 전환 조건에 58억 달러 규모 제한을 거부했었죠. 어제 거부했었는데 주가는 또 3.6%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또 변동성을 주고 있는 스피릿 항공 연방법원의 이제 합병 불허에 따른 항소 의견을 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냈는데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고 어제 또 이제 추가로 한 19% 정도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가 올라왔어요, 벌써. 4불을 찍었던 주가가 네. 지금 8불대에 거의 다 달했다라고 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네. 많이 좀 접근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길리어드가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폐암 치료제 3상 임상 시험에서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많은 뉴스가 있는데 뒤에 가서 제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크레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빌빌대면 일라이 릴리가 매그니피슨 세븐으로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이 또 테슬라 아웃이다 뭐 이런 또 밈 어떤 뭐 영상 또는 밈 이런 사진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가 YTD 기준으로 16% 정도 빠지다 보니까 다른 매그니피슨 세븐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 네. 또 짐 크레머 아저씨께서 나오셔서 야 일라이 릴리를 넣는 게 아니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보시면 슈퍼6 테슬라를 빼고 매그니피슨 세븐이 아니라 네. 슈퍼6로 바꾸는 그러한 뭐 하여튼 워딩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건 뭐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반꿀 아닙니까? 진반꿀. 인버스까지 나왔잖아요. 인버스까지 나왔어요. 네, 인버스 ETF까지 나왔어요. 아니 왜 일라이 릴리 멀쩡히 가만히 있는 애를 왜 건드리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뭐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 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이제 최근에 미국 이제 홍해 인근의 후티 반군에 있어서 미군이 이제 선제적 공격을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정학적 악재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유가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지금 사실 지난해죠. 지난해 9월, 10월 달에 그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제도 빈센트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홍해에 있는 이렇게 홍해 지정학적 악재가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안정된 이유는 미국에서의 어마어마한 셰일가스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생산을 해내고 있고 자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유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좀 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빠르게 뉴스만 간단하게 좀 전달해드리면 하팡로이드가요 홍해를 피해서 사우디 육로까지 이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홍해의 어떤 가는 그 길 자체를 네. 좀 돌린 지가 한 2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운송 중단을 좀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으로 하지만 좀 참신한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가 지금 구상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중동에는 일반적으로 55개의 항구가 있고 또 53개의 내륙 터미널을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주 운하에 대한 통행이 너무나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항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임시적으로 좀 특별하게 그 루트를 다시 짜서 운행을 하는 그러한 이제 루트까지도 이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로 예정된 700척의 컨테이너 선박 중에서 이미 벌써 500척 이상이 이미 방향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봐야 될까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육로 루트. 예, 육로 루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빨간색 원이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은 이제 좀 진상을 부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 위쪽에 저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요르단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뭐 운송을 하겠다라는 계획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상되는 루트인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예, 각 노선별 운임료 상승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정말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 물론 이때는 또 수혜주 운하에 따른 또 악재가 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길막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의 상승폭 자체가 좀 심상치 않은 상태다. 자, 그러면 그냥 이 운임료 자체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러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제 운임료와 상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상관관계예요. 네. 과거에 거의 뭐 동일하게 움직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8주 정도 앞서서 미리 그 운임료에 대한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연한 파란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PC 가격 그리고 특히나 상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만약에 과거에 어떤 상관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과도 또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에도 역사적 흐름의 다른 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뭐 여러 가지 표를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후에 한 달간 그리고 3개월간, 6개월간 12개월간 그 흐름을 통계적으로 보다 보니 물론 2007년 때는 전부 다 하락을 했었죠. 네. 지속적인 하락은 했지만 대부분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더라. 예, 까만색이 이제 상승을 했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2024년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물음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1개월간 또는 3개월, 6개월 그런 추이를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보다 보면 기사 내용은 사실은 뭐 네. 긍정적인 얘기였어요. 예, 과거에 이런 봤을 때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주시장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메인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지금의 사상 최고치를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축하하는 것보다도 네.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너무 우리가 환희에 차서 네. 우리가 뭐 서로 축하하는 그러함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UBS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폭락장을 유발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는데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에서 S&P 500이 마이너스 23% 정도 폭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지체 효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지난해만 해도 우리가 총 지금까지 금리 인상 주기로 보게 되면 11번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왼쪽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따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까만색 선이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고 마무리됐던 시기라면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또 촉발하는 그러한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2023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이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면 이제 까만색 선으로 까만색 막대가 네. 11 이렇게 돼서 이제 딱 나오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약간의 이제 지체 효과 이후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과거의 어떤 통계 데이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가계 현금 완충력이 좀 감소했다. 이제 가계에 이제 현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JP모건 리서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인의 99%가 2024년 중반까지 팬데믹 이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뭐 고소득자부터 해서 저소득자층까지 해서 많은 이제 다양한 층이 있겠지만 이 많은 전반적인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팬데믹 전부 다 안 좋을 것이다. 다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라는 네. 그러한 전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라도 다시 튀어오르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홍해 관련된 여러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다시 만약에 튀어오르게 된다면
경제와 또 소비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른다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오히려 이건 뭐 찬물 정도가 아니라 네. 뭐 기름난 집에 거의 막 불을 붙이는 수준으로 기름난 집에 불을. 네.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붙여. 기름이 난 집에 불을 붙일 수도 있죠. 그것도 큰일이네. 기름 나는 집에 불 붙이면은. 그것도 그것도 큰일이네요. 그것도 그게 더 큰일이네. 그거 말이 맞네요. 기름 난 집에 불 붙이는 게. 기름 난 집에 불 붙이는 거 말이 되네요. 말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죄송해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게요. 뭐 시나리오니까요. 예,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또 보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의 금리 정책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과 물가의 상승, 데스 스파이럴이라 가지고 어떤 소용돌이가 죽음의 소용돌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UBS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들 아시는 지정학적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후티 반군과 미국, 중국과 대만이 또다시 화두에 좀 오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세 가지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라고 제가 좀 뒤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상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부분이 또 사실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느닷없이 꼭 왔더라라는 것이 뭐 과거부터 아마 정말 지겹게 귀에 피날 정도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벌써 1년 반 동안 끌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고 과거에 많은 데이터를 또 합산을 해서 나온 이 표를 보니까 과거와 동일한 그런 데이터의 수치를 넣었을 때 지금 현재가 62.94%로 경기 침체 확률이 과거보다 2008년 또는 닷컴 버블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시장에 지금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또 가장 긍정적으로 본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애널리스트죠. 이분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2024년에 대한 예상치거든요. S&P 500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예상치인데요. 가장 윗단에 말씀하신 야데니 리서치 보이죠? 뭐 조그맣게 보여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점선을 찍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도 이제 어떤 S&P 500의 흐름을 잘 맞추셨던 분이신데 이분도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90년대 스타일의 시장 붕괴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지난 일요일 메모에서 투자자들에게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대응의 구간일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덴 리서치의 야덴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논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시나리오다. 이건 지금의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문득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이 부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기술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야데니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을 시도할 때 이러한 과도한 자산은 거품으로 터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도한 또 이러한 기술주들의 거품이 금리 인상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뻥 하고 이제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된 상태다. 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이제 26.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0년 당시에 봤을 때는 PER 기준으로 50배를 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상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라는 것이고 본인이 보는 사실 시나리오 자체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잡혀가면서 연착륙을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당연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서 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내가 보는
시나리오의 한 60%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40%가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해서 지금에 있는 가격 자체 또는 약간의 좀 과도한 이런 열기가 좀 꺼지는 것이 내가 보는 또 붕괴 시나리오다. 네. 이러다 보니까 1990년대의 스타일로 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뭐 1990년대라는 것은 이제 닷컴 버블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과도한 사상 최고치를 환호하고 좋아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지만은 네. 반대선에서는 또 우리가 잠깐만, 야 이거 안 좋은 지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유동성의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수익을 봤으면 조금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의견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하락률을 좀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있었던 연도와 해를 좀 보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괄호로 돼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기록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1% 정도 되는 지수 하락을 보였었다. S&P 기준입니다. S&P 500 기준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UBS에서는 마이너스 23%에 대한 네. 붕괴 시나리오, 야데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넘는 또 붕괴 시나리오, 과거의 경기 침체를 봤을 때 주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했었나 했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UBS의 분석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맞아요. 뭔가 팩터 X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두 번째와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제때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가 첫 번째고 예. 그 다음이 보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될 경우 이 두 가지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좀 추정을 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실패할 경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는 잘 먹혀 들어갈 경우 연착륙 내지는 그러니까 연착륙 내지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시장이 명큼 올랐다면 지금 이들이 내세우는 시나리오는 약간이라도 뭔가에 의해서 삐끗하게 될 경우 네. 통화 정책이 시장에 거의 이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지금 시나리오에 삼고 네.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들을 예. 전제로 이럴 때는 정말 폭락할 수 있다. 어. 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준비하면서 뭐 물론 글로벌 라이브를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네. 지금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겁니다. 그렇죠. 예,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과거에 어떤 경기 침체 자료가 있었지, 어떤 통계 자료가 있었지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끄집어 와서 네.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이렇게 될 경우, 저렇게 될 경우를 많은 이제 경우의 수를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2023년에 경기 침체 온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주식시장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착륙은 싹 들어갔어요. 또 연착륙이라는 그 시나리오가 더 시장에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물론 이런 시나리오, 이런 목소리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되고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다 처음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저는 이제 오늘 뭐 좀 흥미로운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한 가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흥미로운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단 6일 만에 287%, 468% 오른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들 아실걸요? 딱 뭐죠?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트럼프 테마주. 아, 트럼프 대선 테마주가 네. 지난 6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 지금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왼쪽에 야. 있는 PHUN이라고 하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DWAC라고 하는 거랑 이 두 가지 좀 대표적인 트럼프 대선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티커가 네. 딱 좋아하게 생겼네. 펀. 야, 재밌지? 펀이 펀. 그러네. 펀이네. 예. 이게 어느 재밌지 정도 않아요? 올랐는지 보면 이게
468%. 0.7 그러니까 0.07달러에서 예. 0.35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야. 거의 5배 가량 오른 거죠. 460% 넘게 오른 거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DWAC라고 해서 이거는 꽤 유명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사용 안 하고 내가 소셜 미디어 만들 거야라고 해서 그 소셜 미디어랑 스펙 합병하겠다고 이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그 스펙 기업이죠. 예. DWAC. 이게 거의 17달러에서 49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어제 88% 올랐어요? 어제 하루 만에 88% 올랐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어제 오른 거는 또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 그 뉴스 있었잖아요. 론 드센티스라고 해서 트럼프 키즈가 밀어주는 거. 결국은 난 대선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대신 트럼프 밀어줄게.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글쎄 대선 테마주 잘 하시는 분들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런 뉴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뉴스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주가의 바뀌죠. 확립방은 완전 바뀔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된 뉴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코커스와 이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니키 헤일리가 뉴햄프셔에서 몰표를 했답니다. 몰표를 했는데 헤일리가 6표, 트럼프 0표. 딱 봐도 유권자 수가 얼마 안 되네. 아시겠죠? 예.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전체 표가 6표밖에 얼마 안 안 돼요. 되네요. 이제 6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표 시작합니다라고 했는데 10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표 10분 만에 6표 몰표 완성 딱 해갖고 결과가 나왔는데 예.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의미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유권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경선이 진행될 때마다 어디는 또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고 어디는 또 헤일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또 올라갔다가 주가는 또 급락했다가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네. 업데이트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거 좀 따라가기 쉽지 힘들다. 않죠. 쉽지 예. 않다. 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다음으로 제가 오늘 진짜 준비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결국은 다시 한번 초완화 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엔화에 투자를 해놨어요. 하지만 그 엔화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엔화가 다시 싸졌습니다. 제일 쌌을 때가 달러 엔 환율 기준으로 151달러를 넘어섰을 때였었고, 근데 지금은 거의 148달러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엔화는 다시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도저히 좀처럼 이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엔화를 투자했던 건 지금 엔화가 싸지만 일본이 긴축을 해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돈은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리의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사는 건데 좀처럼 움직이질 않으니까 계속 다시 싸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언제쯤을 금리 인상 시기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작년 연말에는 너무 멀었었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기는 아마 올해 4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작년 연말에는 그래 언젠간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 정상화하겠지. 하지만 그 시기가 상당히 멀었을 때고 지금은 그 시기가 상당히 빨리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이기 때문인데 4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면 통상적으로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하는 시기가 봄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춘투라고 부르고 예. 그게 보통 한 3월쯤이면은 대체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의 상급노조 랭고에서 지난 10월에 했던 얘기가 오는 3월에 있을 임금 교섭에서 우리는 최소한 5% 정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춘투가 끝나고 이걸 보고 만약에 임금이 인상되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면 일본에서도 4월에 있을 BOJ에서 금리를 올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오늘 우에다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게 예상이 되면 현재 마이너스여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게 확실시 된다면 예상만 되면 당장 수치가 물가가 그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고 쳐도 그래도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임금 인상된 부분을 보고 4월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엔화 가치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예. 시기는 아마 그 4월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임금 상승이 높아질 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이 마이너스여도 우리는 금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금이 제일 중요하네요. 임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임금을 결정하는 게 3월쯤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임금 협상. 예. 거기에서 만약에 임금 협상이 제대로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3월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렇죠. 에이. 3월에 유동성 고갈, 예. 임금 협상, 그리고 FOMC, 4월에 BOJ. 굉장한 이벤트들이 3, 4월에 좀 몰려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하고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엔화 가치가 다시 싸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ETF로 사실 엔화, 그러니까 달러 엔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뭐 FXSY라든지 YC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왜요? 이런 몇 프로 올랐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엔화에 투자하실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왜 ETF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엔화에 투자할 때 한국 원화로 투자할 수 있고 달러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한국 원화도 지금 싼 상태고 엔화도 싼 상태라 원화로 엔화를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이제 달러와 엔을 비교했을 때는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어느 정도 가치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엔화가 비싸지게 될 경우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싸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엔화는 그러니까 달러화는 지금 꽤 높은 상태에서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엔화를 투자할 때는 달러로 엔화를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결국 그러려면 달러엔 ETF를 사야죠. 예. 엔화, 그러니까 한국어 원화로 투자하는 엔화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네. 쌍바닥이 이제 오고 있나? 엔화의 쌍바닥이 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부 훨씬 더 재밌는 시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진짜 신나고 재밌는 2부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